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조숙현이라고 합니다. 이 준비를 미리 하고 있었어야 됐는데 제 파트를 이게 지금 잠깐만요. 이게 지금 모니터에 보이는 거랑 이 화면에 보이는 게 다른데 이거 제 앞에 모니터에 보일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나요? 누가 도와주러 오시나요? 네, 네. 네. 네, 저는 그 가족법을 전문 분야로 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로서 이 혼인평등 소송을 저를 포함한 12명의 한국 변호사들이 담당 변호사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 발제 내용은 앞에 이재 교수님 발제 부분 그리고 3부에 이효림님의 발제 내용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제외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동성혼 법제화를 이루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절차 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성소수자 결례 현황이나 이런 배경에 대해서는 아마 3부에 발표에서 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제도적 정체랑 차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서 개인이 실제로 느끼는 권리 부재랑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설명이고요. 제도적 상황들에 대해서도 존재 자체가 여전히 그 군대 내에서의 동성 간 합의된 성관계조차 추행으로 형사처벌되고 있고 차별금지법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던가 집회결사 자유 참여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 동성 간의 혼인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 10월 10일 혼인평등 소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12명의 변호사와 11커플 당사자들이 함께한 사진이고요. 제가 이제 요 발표를 하기 전에 저희 이 대리인단이 언제 처음 모여서 회의를 시작을 했는가라고 저희 이제 단체 대화방을 쫙 봤더니 단체 대화방이 개설이 된 게 작년 1월이었더라고요. 아마 그 전부터 이제 이론적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변호사들이 모여서 대리인단을 만들고 한 10개월 정도를 준비를 하고 작년 10월 10일 이제 한 1년 조금 된 상황에 이르렀는데 사실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작년 10월 이후에 이 1년 사이에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사실 1년이 아니라 굉장히 몇 년 전의 일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고요. 저희의 소송의 구조는 이제 제가 이 소송에 관여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는데 제가 98년도에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변호사가 되려면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 변호사 시험을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는데 예전에 제가 변호사가 됐던 그 시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요. 그렇게 오래전은 아닙니다. 90년대 말에는 사법시험이라는 국가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 합격하면 공무원 신분으로 2년간의 이제 교육훈련을 받습니다. 그걸 사법연수원을 다니는데 제가 이제 99년, 2000년 2년 동안 사법연수원에 있었는데 그때 오전에 이제 축사를 해주셨던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님이 변호사셨을 시절에 이석대 변호사님 등등을 포함한 분들과 여성단체들에서 한국의 호주제 폐지를 위한 이제 소송을 진행을 법적인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저희는 이제 저는 그때는 아직 변호사는 아니었지만 연수생 신분으로 뭐 자료조사하고 리서처를 하고 2001년도에 변호사가 돼서 영광스럽게도 또 그 헌법소원의 변호사 대리인단에 들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경험이 돼서 이 소송도 같은 구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소송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제 아까 이재희 교수님 간단히 좀 말씀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혼인신고를 우선 한국에서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법률이 재판을 받기 위해 적용되는 법률이다라는 것이 있어야 돼서 우선은 법원의 재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안 받아들여 줄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고 불수리를 받고요. 그리고 그렇게 불수리를 받는 거에 대해서 불복, 이 불수리는 잘못된 겁니다라고 법원에 불복 신청을 하면 이제 재판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재판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면 25년 전에는 몇 개의 법원에서 호주제는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위헌재청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위헌재청 결정을 내리면 위헌법률 심판으로 바로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는 건데, 그 위헌재청 신청을 기각하면 그 당사자들은 헌법소원이라는 거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헌법재판 단계에 이르고 있다. 라는 말씀이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의 진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10일, 제가 아까 그 일본 변호사님께서 2월 14일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분명히 10월 10일을 뭔가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따가 이제 이효림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0월 10일 날 소송을 시작을 했고 총 6개의 법원에 11건의 사건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월 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아예 이제 그 위헌재청 신청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각을 받았고, 그리고 1월에 또 이렇게 심리도 없이 기각되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초에 굉장히 헌법재판소가 그 탄핵 심판 때문에 겹겹이 경찰들의 호의를 받고 있던 그 시기에 이 헌법소원은 또 이제 그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 2월 14일 날 북부지방법원 사건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 11건 중에 9건 중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이고 서울가정법원과 부천지원 2개 사건은 법원에서 여전히 기각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데, 저희의 목표는 적어도 법원에서 신문이라는, 그러니까 재판을 열어서 그 안에서 적어도 법원 단계에서도 이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니 헌법 심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결정을 받는 것이 저희의 우선 1차적인 목표입니다. 최종적으로 물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는 것이지만요.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가급적이면 좀 더 다양한 다른 지역의 법원에도 같은 재판을 청구를 해서 위헌 재청 판단을 좀 받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률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헌법 812조와 813조 중에 같은 성별인 사람 간의 혼인을 허용하지 않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이 내용은 아까 이재희 교수님이 조금 설명을 하셨던 부분이라서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뭐
위헌재청 심판청구서 그리고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의 주요 주장은 성소수자 인권의 발전과 혼인제도 인정의 중요성에 관한 파트, 혼인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무엇인가의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동성 간의 결합, 동성 간의 혼인의 의사도 혼인으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헌법 위반과 관련해서 혼인의 자유의 침해, 평등권 침해, 그리고 국제인권 규범과 비교법적인 검토를 청구서의 주요 주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혼인의 자유 침해나 평등권 침해 부분은 아까 이재희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이 전부 저희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그 앞단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소수자 인권 발전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과거에 이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잠깐만요 이게 네 그래서 법제도적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는 흐름으로 변화해서 성적 지향을 차별 금지 사유로 명시한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국내 규범 판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그래서 법원이나 법적인 판단도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차별금지 사유로 이제 법에 명시가 된 것을 시작을 해서 동성애가 유해 매체물에서 삭제가 되고 성별정장 허가가 법률상 허용이 되는 과정을 거쳐서 2024년 작년에 결국 대법원에서 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면서 동성 결합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인정하는 판단이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설명을 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대법원 동성 동반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실상 그 동성 동반자 집단이나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이성 동반자, 이성 사실혼은 사실상 동일한 관계의 집단이기 때문에 이걸 달리 취급하는 건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보충 의견은 성적 소수자들 또한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전체 법질서 안에서 가정 공동체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아야 되고 국가가 이를 차별 없이 보호하고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점이 우리나라 대법원을 통해서 인정이 되었다라는 점, 이렇게 규범과 법원의 판단이 변화해 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소수자 인권의 관점에서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부분도 이제 그냥 같이 살면 되는 게 아니야 꼭 혼인신고라는 게 필요해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간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소수자가 겪는 사회적 낙인, 소수자 스트레스, 그리고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경우에 오히려 사회적 인식 변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소위 말하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은 부족하지 않느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동성혼 법제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40에서 47%에 달한다. 오전 세션에서의 발표를 기억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근데 이거를 이제 호주제 폐지 소송이 있었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그때 당시에 호주제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40에서 50% 정도로 더 강했다. 그렇지만 이 호주제 폐지 소송이
진행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인식도 굉장히 많이 변화했고, 그리고 호주제 폐지 소송을 할 당시에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이 붕괴될 거다. 뭐 그런 식의 굉장히 뭐 우려와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호주제가 2008년도에 이제 민법 개정으로 완전히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젊은 세대 분들은 과거에 그게 있었다라는 것 자체를 잘 모르시기도 하는데 그 가족제도의 붕괴는 전혀 없고 오히려 저 가족 간의 평등의 중요성, 개인의 존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중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혼인이 아니니까 혼인의 의사로 볼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혼인신고를 불수리하고 있는 주요 이유들이거든요. 그럼 혼인이란 게 도대체 뭐냐라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혼인의 핵심이라는 건 결국 두 사람이 자유로운 의사로 맺는 생활 공동체, 상호 부양과 책임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저희가 스스로 그냥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헌법재판소 판단을 통해서 혼인과 가족 개념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과거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 이미 확인되었다라는 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동본 금지 위헌 확인이 90년대 말에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현재의 가치에 부합하고 개인의 존엄과 평등이라는 헌법 이념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동성동본 금지 위헌 확인 결정, 그리고 호주제 위헌 확인 결정에서도 같은 취지. 그러니까 호주제가 전통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호주제가 합헌이라고 주장을 했던 측의 주요 의견이었는데요. 이제 그것이 아니다.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져서 혼인과 가족 개념이 헌법 이념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판단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부성 강제 조항,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그게 강제됐었고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가능했었는데 그것이 위헌이다라는 판단을 하면서도 같은 논거가 제시가 됐고요. 간통죄 위헌 확인에 대해서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보더라도 오늘날 통용되는 혼인의 본질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합의에 따른 서로의 삶에 대한 상호 책임과 의무다. 그리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동성 간의 혼인 의사의 혼인은 당연히 이 혼인에 해당을 하고, 그리고 앞에 이제 그 이재희 교수님 발표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 혼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주장들이 있고요. 그리고 국제규범 부분은 앞에 또 바로 전전 발표를 해주셨던 그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종 국제인권규범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국제인권규범의 위반이 되고 각국의 다 모든 나라에서 사법부에서 적어도 이 동성혼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인권을 침해하고 그 보장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라는 판단을 해왔다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상으로는 이제 준비가 뭐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그 호주제 소송에 이 변호사가 되기 전 신분으로 참여를 할 때 그때 저는 20대의 그 의욕 넘치는 예비 법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소송이 이거는 되겠어 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걸 통해서 호주제가 잘못된 거다라는 거를 알린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변호사로 같이 하셨던 이석태 헌법재판관님께서 우리는 이거는 이길 수밖에 없는 소송이고 당연히 이길 거야, 당연히 인정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몇 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준비하면서 부성승계 원칙 이것까지 위헌으로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도 같은 해에 그것이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보면서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이 사회의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인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동성 간의 혼인 그게 되겠어라고 하는 부분 생각하고 무력감도 많이 느끼고 하겠지만 저는 적어도 아까 이제 그 일본에서 내년 2028년 되기 전에 뭐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것처럼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적어도 제가 30년 차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위헌 판단을 받고 법적인 허용까지 되어서 이제 제가 가족법을 전문 분야로 하고 있는 변호사다 보니까 동성 간에 결혼했다가 이혼해서 하는 이혼소송에 대리인을 한번 해보는 것이 저의 30년 변호사가 되기 전에 작은 개인적인 목표로 한번 삼아볼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소송을 준비하면서 사실 다른 나라에서의 법률가들의 여러 활동에 많이 지지를 받고 응원을 받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혼인평등소송 대리인단 진행하셨던 변호사님들께 특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런 심포지움이나 컨퍼런스 활동이 다 그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함께 뵐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